화려한 장식, 잘 가꾸어진 정원이 딸린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놓여진 집의 내부엔 방금 저녁 식사를 끝낸 듯 차를 한 잔 마시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차 한 모금에 웃음이 오가며 화기애애한 가족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 그들은 누가 봐도 서로를 사랑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때 갑자기 뭐? 돈 아깝게. 한국이라고? 방금까지만 해도 행복하게만 보이던 가족들의 얼굴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바뀌고 집안의 공기도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대학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케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건축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조립하고 그 원리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 건축은 미와도 상당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예술성과 과학성 둘 다 뛰어나야 한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죠. 예술과 과학의 조합이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조합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건축하면 유럽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건축 강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늘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공부해서 언젠가는 나도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라는 큰 꿈을 가졌죠. 거대한 항아리를 연상케 하는 세계적인 건축물 보이만스 반 비닝겐 수장고, 전통시장과 아파트를 함께 결합해 지어진 마르크트 할,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큐브하우스 같이 혁신적인 건축물들이 셀 수도 없이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폭격으로 폐허가 되면서 도시의 건물 대부분이 복구가 불가한 상태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로테르담에서는 과거 모습을 다시 복구하는 대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면서 유럽에서도 건축하면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면 보통 풍차와 튤립반 고흐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예술면에서도 뛰어난 건축가들이 틀을 깬 획기적인 건물들을 만들면서 네덜란드 곳곳이 예술적인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 문화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는 전 세계의 유학생들도 로테르담은 꼭 들려서 보고 갈 정도이니까요. 그만큼 네덜란드 건축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유럽 전역에는 대부분 중세 건축물들이나 고전적인 건축물이 많은데 반해 네덜란드에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예술품 같은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나라에서 건축을 전공한다는 것도 즐거웠고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기록에 남을 건축물을 제작할 거라는 기대감에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피곤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나름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 저의 절친한 친구들이기도 했어요. 모두 다 같은 전공은 아니지만 교양 수업을 들으며 친해졌죠. 제 친구들은 저와 같은 건축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지만 미술, 인테리어,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항상 큰 영감이나 활력을 주고 동기부여도 해주는 이상적인 친구 사이일 거예요. 하지만 어느덧 곧 졸업을 하는 학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취업을 하게 되면 각자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함께 보내는 날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는 걸 우린 모두가 알고 있었죠. 사회로 먼저 취직한 선배들을 보면서 미리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졸업 전 마지막 방학에 우리끼리 기억에 남는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친구들만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저와 비슷한 또래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으로 가는 여행이었는데요. 저는 액티비티나 발리 같은 섬을 원했지만 제 친구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에 가고 싶어 했죠. 이해도 가긴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주목하는 국가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음악, 미술, 인테리어, 패션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친구들은 무조건 한국행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시아권으로 여행 가는 것이 처음이라. 솔직히 다른 더 유명하고 좋은 국가들도 많은데 굳이 그 작은 나라로 단 한 번뿐일 졸업 여행을 간다는 게 탐탁치 않았어요. 조금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죠. 그러곤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졸업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시아로 갈 것 같다고도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 부모님께서는 도쿄나 상해부터 물으시더군요. 저는 한국이라고 대답했는데 부모님은 한국? 아무리 한국이 대세라지만 여행까지 가는 건 좀 아깝지 않니? 라고 말하셨죠. 저도 같은 생각이라 아무래도 친구들에게 다른 나라로 제안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서 친구들이 결정했냐고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음악을 전공하는 제임스가 저에게 동양의 건축물이 궁금하지도 않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솔깃해졌죠. 건축에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일본이나 중국의 건축물이 더 궁금했지 한국은 그들을 따라 파생된 건축문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끌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혼자만 주구장창 싫다며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방학이 되고 우리는 결국 모두가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그렇게 주저하더니 막상 여행을 떠나니 설레는 마음이 더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건축물에 대해 자료를 프린트해 왔죠. 한국 건축물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한계가 있어 인터넷으로 찾아 정보를 간추려 왔어요. 저는 뭐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완벽히 준비가 다 되었다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야 친구들과 모두 만날 수 있었어요.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딱 가방을 열었는데 순간 멍해져 얼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만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걸 알았죠.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저를 감쌌어요. 어찌해야 하나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항공사의 사정을 이야기하니 우리 모든 인원이 다른 시간대로 변경할 수 있는 좌석도 없고 저 혼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죠. 원래는 저 혼자도 변경해주지 않지만 한 좌석 정도는 해준다며 하더군요. 정말 불친절했지만 불평할 수 없었죠. 모두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먼저 출발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도착하면 서로 연락을 하기로 하며 인사했죠. 다행히 엄마가 집에 계셔서 여권을 가져다 주신 덕에 저는 친구들과 2시간 반 정도 차이 나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다음날 비행기를 탈 뻔했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타긴 했지만 왠지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안내음이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짐을 찾고 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공항 밖으로 나갔죠. 그러자 제 눈앞에 펼쳐진 공항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와 건축 양식에 입이 딱 벌어지더군요. 뭐든 자신의 관심사만 눈에 더 띄는 법이잖아요. 저는 어디에 가나 건축 방식, 자재 등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한국은 외부 내부 모든 것이 완벽했죠. 공항의 내부는 녹지와 꽃, 수목이 살아 숨쉬는 에너지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선 층고가 상당히 높았어요. 제가 배워왔던 대부분의 공항 층고보다는 높은 게 확실했죠.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개방감 가득한 대형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과 그 자연광. 아래에는 작은 공원, 녹지, 수목, 수경시설 등이 함께 배치해 건물과 어울린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스포츠, 게임 공간, 인터넷, 샤워룸, 안락시설까지 모든 것이 사람과 자연 휴식의 조화로움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자연 같은 공간이면서도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도 함께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은 미래와 자연, 예술이 동시에 움직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인천공항을 둘러보며 사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공항은 국가를 대표하는 첫 관문이자 얼굴 같은 곳인데 인천공항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인 모든 것이 완벽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공간을 에코적이게 설계하기 위해선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걸 저는 전공자라 알고 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아보니 실내 조명은 95%가량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을 사용했고 조경 공사에만 25,000주, 관목은 73만 4천주나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또 실내 환경에서 관리가 수월한 수종을 선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연못까지 조성했다는 건 정말 티켓팅홀의 천장은 수천 개의 루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큰 줄기의 구조체 사이에 짧은 루버들이 가로로 교차되면서 사다리 모양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각각의 루버가 저마다 각도가 달라서 이건 건축 중에서도 최고급 난이도의 기술입니다. 마감재도 정말 다양하게 쓰였는데 대부분 최고급 마감재로 분류되는 화강석 마감재 더군요. 건축 전공자이기 때문에 공항 한 부분만 봐도 이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흥분되는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했더니 친구들은 동대문에 있다고 했고 저희는 한국의 궁궐인 경복궁에서 만나기로 했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한국의 여러 건축물들을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도로 건설도 대단히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한 게 눈에 띄었죠. 특히 최신식 건물 사이에 한국의 상징인 궁궐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미래와 과거가 한 곳에 있는데 전혀 이상한 이질감이 없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건축 전공자로서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궁궐 내부로 들어가자 그 장엄함 때문에 사진기 셔터를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내부를 보면서 깨달은 건 한국 전통의 건축물은 기둥이 굵지 않다는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기둥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붕의 무게를 균등하게 분산시켜야 하는 이유인데요. 한국은 시와와 닷돌이라 불리는 것이 각 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줘서 좀 더 가늘고 아름다운 기둥의 모양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구조였어요. 궁궐은 직선적이고 간결하면서도 나무와 돌을 주요 건축 자재로 사용했지만 지붕 구조가 상당히 정교한데요. 그 디테일로 만들어진 궁궐의 지붕은 상당한 기술력이라 거의 예술품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의 선조들은 예술품 안에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건축물들은 각부의 크기 비율이 여유가 있습니다. 빼곡하게 기교를 부리지 않았죠. 하지만 내구성은 워낙 탄탄하게 구성해 두어 견고했고요. 한국 궁궐을 보자 저는 바로 확신이 생겼습니다. 당장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을 좀 더 보러 빨리 다양하게 보러 다녀야겠다고요. 친구들에게 혼자 건축물 투어를 하기로 하고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의 유명 사찰과 종로의 건물 등 가고 싶어 미리 검색해뒀던 곳들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들을 다니면서 놀라운 건축 공통점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건축물들은 모두 목조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겨우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 7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모든 기후 조건을 견디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믿기 힘든 사실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한 건지 미스터리에서 자세히 찾아봤죠. 그러니 한국은 각 지방에서 특히 소나무가 많아 주요 건축 자재로 사용되고 그래서 목조로 된 건축이 주류를 이뤘다고 해요. 근데 바로 의문이 들었죠. 소나무는 수액이 많고 점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목재가 비틀어지기 쉽고 치목한 뒤 변형이 많은 편인데 한국의 건축물들은 어떻게 저렇게 견고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결구라는 건축 방식이 이 세월에서 건축물을 지켜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옥, 궁궐, 사찰 모두 한국의 목공 기술을 통해 지어졌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대목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만들었던 거죠. 대목장은 지금과 따지면 건축가의 역할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결구라는 방법은 세상에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각 나무와 나무를 조립해 있는 방식입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면서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초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얼마나 위대한 방법인지 결구라는 목공 기술은 천년을 견디는 이음새라고 불리며 미적으로도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또 한국의 건축 두 번째 특징은 한국의 사람을 위해 건축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유럽의 건축물들은 웅장하며 위용을 뽐내고 시선을 뺏겨버릴 만큼 화려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건축물들은 그렇지 않죠. 한옥의 배치는 일조와 풍향, 해와 바람, 자연을 언제나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한국의 고유 문화인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풍수라 불리는 건 지형, 물의 흐름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워낙 평지가 없어 산, 구릉지대에 지어야 했는데 그런 자연을 어기고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닌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잘 조화되는데 최선의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축물들은 한국인들의 성격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를 많이 쓰지 않고 생략했지만 그래서 오는 아름다움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어디서나 조용히 그렇지만 아주 융화롭게 조화되는 것이 마치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특징을 살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명확한 차이점을 중국도 일본도 건축물을 화려함과 기교에 집중을 한 건축물들이 대다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건축물은 오직 직접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차이를 몸소 느낀 겁니다. 나중에 더 공부해보니 한국의 건축물은 물과 나무 건물로 나누어 6대 3대 1대 비율로 건물을 최소의 비중으로 배치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인의 미래를 다녀온 듯한 지능에 놀랐습니다. 사실 한국인들 기발하고 머리 좋은 건 다들 있는 사실이죠. 미에 대한 센스도 남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측하기라도 한 듯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그 시절의 건축으로 만들어냈던 걸 보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트랜스포머를 연상케 하는 필요에 따라 공간을 바꾸는 방법인데요. 한국 건축물은 들문이라는 것이 있어 구조를 나누어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들문을 들어 올리면 모든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확장된 무한의 거대한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간이 살아 숨쉬는 듯 가변성이 있는 구조였죠.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한 마지막은 바로 한국의 단열입니다.
한국의 모든 건축물은 자재의 방식이 오직 단열을 위하고 있다는 걸 건축 전공자는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건물이 그 내부에 사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지어졌죠. 건축 자재로 쓰였던 흙도 단열 효과가 가장 좋은 자재이고 억새의 나무 껍질 등을 섞어 단열을 탄탄하게 구축했고요. 특히 온돌이라는 한국의 고유 난방 방식은 따뜻한 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방바닥에 돌을 깔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돌을 달구어 방을 데워 난방을 하는 구조로 집 전체에 고루 열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서양은 라디에이터 같은 난방기를 통해 공기를 덮이는 방식인데 난방기를 끄면 동시에 공기가 식어 추워지고 또 공기가 오염되는 단점이 있어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그 방식이 기후 위기를 발생시킨다며 큰 우려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온돌을 사용하면 방바닥을 고루 덮여주기 때문에 습기가 차지 않고 화재에도 비교적 안전, 한번 뜨거워지면 오랫동안 따뜻하게 해주고 난방용품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단층이라 비교적 크지 않았던 한국식 주거 문화에 아주 알맞았고 좌식 생활을 했던 한국인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온돌 대신 온수 파이프가 따뜻하게 바닥을 만드는 방식으로 훨씬 더 진화되었어요. 한국의 온돌 문화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유행이라는 것도 압니다. 졸업여행으로 가게 된 한국에서 느낀 것들을 보고서 저의 대학 생활을 돌이켜보니 나는 무엇을 위해 건축을 공부해 왔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건축의 아름다움만을 위해 자연을 희생시키거나 자연과의 조화보다는 건축적으로 여러 기교를 부리기 위해 독특한 기법이나 획기적인 예술품을 만든 것을 자부심으로 느꼈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원하던 건축가는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보다 튀는 그런 건축물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름답다고 자신하고 공부해온 건축물들은 어느 하나 한국의 건축물들만큼 자연을 존중하고 상생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못을 쓰지 않아도 견고함을 가질 수 있는 결구 방식과 온돌의 원리를 더 배울 거예요. 저는 특이하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처럼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가가 되고 싶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독일의 자동차 회사의 한 회의실. 한국에 진출할 바에는 더 큰 시장인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 한국 거리를 봐봐. 요즘 사람도 없어. 그리고 출산율도 매우 저조하다고. 일본이라는 더 큰 기업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굳이 한국에 간다는 건데? 직장 상사로 보이는 두 명의 독일인이 한국을 제안하는 한 여자 직원을 말립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으로 가게 될까요? 그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레오니입니다. 제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커리어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렘과 불확실성이 뒤섞인 채로 분주하게 움직이던 BMW의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은 전통이 깊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자동차 역사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특정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개척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상사와의 초기 대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 자료와 보고서, 그리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무장하고 부서장이었던 슈나이더 부서장님의 사무실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국이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 수십 년을 일한 노련한 전문가인 슈나이더 부서장님은 주저했습니다. 그의 우려는 타당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이 거의 없는 시장에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에 수반되는 위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년간의 경험과 회사에 도움이 된 신중한 접근 방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 후 이어진 회의는 아이디어와 관점의 줄다리기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보다 더 큰 급변하는 자동차 환경 속에서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관한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미래지향적인 움직임이라며 제 의견을 지지했지만 다른 동료들은 위험과 자원 배분에 대한 슈나이더 부서장님의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기차에 대해서 꽤나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테슬라를 판매한 일본은 아직까지도 전기차의 판매량은 저조합니다.
그만큼 변화를 무서워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독일처럼 말이죠. 저는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회사의 입장에 대한 이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이러한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회의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제 주장을 다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료와 멘토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열정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실과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규모 팀과 함께 한국에서 단기 탐사를 진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해역을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 확대뿐 아니라 기술, 학습과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몇 주간의 토론, 프레젠테이션, 협상 끝에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 어깨 위에 놓인 막중한 책임감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상사와의 논의가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제 아이디어를 다듬고 기업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경영진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끈기, 철저한 조사,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고 팀을 구성한 후 저는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안도감과 흥분,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커리어와 한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점을 바꿀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제 결심을 시험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하도록 밀어붙이는 일련의 도전을 통해 시작되었어요. 미넨국제공항에서 출발을 하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까지의 긴 여정이었지만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기다리는 첫인상을 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은 현대 건축과 효율성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광활하고 반짝이는 홀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기술과 인간의 손길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고 이는 한국 문화의 깊숙이 뿌리내린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이 낯선 땅에서 가이드가 되어줄 현지 지인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독일 문화에 대한 친숙함으로 처음에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공항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세심한 조직과 직원들의 친절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환대와 기술력에 대한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인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처음으로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 풍경은 전통 한옥과 함께 하늘을 찌르듯 뻗은 고층 빌딩이 어우러져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도로는 질서정연했고 매우 깨끗했습니다. 고국의 아우토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고국의 아우토반은 아직도 도로에 땜질을 한 곳이 많거든요. 한국의 도로는 매우 깨끗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정말 좋은 곳이더군요. 처음에 아파트로 간다고 했을 때 저희는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한 숙소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아파트는 고급스러움과 기능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동네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시 생활의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차분함과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자체도 놀라웠습니다. 넓고 시설이 잘 갖춰진 이 아파트는 한국인의 독창성과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세심한 배려로 설계되었습니다. 자동 난방 시스템부터 첨단 보안 기능에 이르기까지 첨단 편의시설은 독일에서 익숙했던 전통적인 주거 환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아직도 독일은 열쇠로 여는 반면 한국은 디지털 도어락으로 지문만 갖다 대면 열렸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아파트를 진정으로 차별화시킨 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호텔 숙박에 고립된 경험과 달리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면서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와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상생활에 몰입하고 도시의 일상을 관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희 첫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풍성해졌습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효율적인 인프라 덕분에 견딜만 했습니다. 북적이는 거리, 향긋한 한식 냄새, 활기찬 시장 등 모든 것이 오감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각과 청각을 넘어 한국 문화의 무형적 측면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는 모습, 일상생활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모습 등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울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동료 및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면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우 다르면서도 놀랍도록 익숙한 문화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죠. 매일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경험을 얻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제 한국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어떤 교훈을 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낯설면서도 매혹적인 멜로디 속으로 들어온 것과 같았습니다. 도시는 매 순간 저를 사로잡는 광경과 소리, 리듬이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제 여행의 이장은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그 문화의 미묘한 뉘앙스를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에서 나오면 서울은 활기찬 에너지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리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고풍스러운 사찰은 분주한 현대 도시 풍경 속에 고요한 위엄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전통 한복과 현대 패션이 어우러져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곳의 삶의 속도였습니다. 빠르지만 그 속에는 질서와 효율성이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은 시간을 잘 지키고 깨끗했으며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도 놀라울 정도로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제 업무는 도전적이면서도 짜릿했습니다. 잠재적 파트너를 만나고 제조 부서를 방문하고 최신 전기자동차 기술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노력의 수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글로벌 시장의 참여자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만 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만 한다면 저희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와 동료들은 서울의 풍요로운 문화를 탐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역사의 웅장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재현한 수문장 교대의식은 우리 모두를 넋을 잃게 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음식, 음식. 한국 음식은 미각을 자극하는 즐거운 모험이었습니다. 고소한 불고기부터 매콤한 김치의 짜릿함까지 모든 식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공동 식사 문화는 함께하는 한국인의 정신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도시를 탐험하면서 저는 한국인의 정신에 뿌리내린 교육과 근면성에 대한 깊은 존경심도 발견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도서관과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그 증거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존중과 노력에 대한 헌신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며 깊이 존경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기술의 편재성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에 있는 첨단 기기부터 도시 곳곳에 있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스크린까지 기술이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환경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는 한국의 의지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뚜렷하게 존재했습니다. 동네마다 재래시장이 있고 가족들이 모이는 공원이 있으며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늘어선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들에서 서울의 심장부, 즉 근대 도시로 도약했지만 여전히 공동체 생활의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는 서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서울은 낯선 땅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곳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문화적 충격은 이 활기찬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가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아파트 단지의 생활 리듬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주거 공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커뮤니티의 축소판에 몰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활기찬 커뮤니티의 중심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단지, 내 정원에서 아침 산책을 즐기는 노인들의 모습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이웃과의 교류가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던 독일에서의 고독한 생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디자인과 기능성이었습니다. 공간 활용이 기발하고 모든 공간이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는 기술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명성에 걸맞게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부터 첨단 가전제품까지 모든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아파트 생활의 공동체적인 면이었습니다. 이 단지에는 체육관, 놀이터, 이벤트, 공간과 같은 공용시설이 있어 주민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간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운동하고, 놀고, 사교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한국 문화에서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문화축제부터 반상회까지 정기적인 모임과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소식을 공유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듯한 공동체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저희를 신기해하던 한 한국인 부부의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작고 아늑한 모임이었지만 제가 받은 따뜻함과 환대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여행을 많이 가본 부부였는데 독일에서의 좋은 추억을 쌓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희를 위해 직접 만든 요리를 나누며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환대와 공동체라는 한국적 가치가 돋보이는 저녁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중심의 직장, 생활과 가족 및 공동체에 대한 강한 헌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관찰했습니다. 부서른에 대한 존경심, 교육에 대한 강조, 뿌리 깊은 직업 윤리는 모두 아파트 단지 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한국인의 생활 방식이 저에게 미치는 미묘한 영향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더 많이 교류하고 주변 기술의 효율성에 감사하며
일상에서 한국인의 습관을 받아들이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생활에 몰입하면서 호텔방에 갇혀 지내면서 놓쳤을 수도 있는 한국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치관, 도전, 열망 등 한국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문화적 몰입에 그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술 환경 중 하나를 깊이 파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저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자동차 분야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혁신을 향한 한국의 노력은 어디를 가나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초고속 인터넷부터 제조 공장의 첨단 로봇공학까지 기술이 현대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변화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예측하고 만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설을 방문하면서 저는 자동화 수준과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고급 데이터 분석을 제조, 공정에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눈을 뜨게 했습니다. 독일에서 자동차 제조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전통과 정밀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무적이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키안 연구개발센터 방문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로 구성된 팀이 환경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술을 통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전기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더 큰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로 인식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자동차 디자인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사물과 기술의 융합은 한국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정 내 스마트 가전제품, 공공장소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 등 기술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기술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러한 기술 발전이 인간의 가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였습니다. 한국 동료 및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혁신의 원동력이 단순히 경제, 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기술을 단순히 효율성과 이윤을 위한 도구로만 이해하던 저의 관점을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서 기술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러한 비전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직업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이 더 큰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여정에 영향을 준 무수한 경험과 교훈을 곰곰이 생각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은 단순히 출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새로운 이해, 넓어진 세계관의 정점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아파트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는 마치 제2의 고향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북적거리는 거리, 이웃들의 따뜻한 미소,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상호작용, 직업적 도전, 문화적 뉘앙스가 되살아났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과 역동적인 전기차 시장은 저에게 우리 산업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혁신적인 접근 방식, 위험을 감수하는 사고방식, 기술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한국의 모습은 독일로 돌아가서 꼭 전하고 싶은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넘어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 살면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서울의 일상에 몰입하면서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 현대성 속에서의 전통에 대한 존중, 끊임없는 발전 추구는 제가 깊이 존경하게 된 한국 문화의 한 측면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또한 제 선입견에 도전하고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내면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한 것의 경계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직업적으로 진정한 성장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새로운 경험과 관점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집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이 기회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회복 탄력성, 혁신,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제 커리어뿐 아니라 삶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와 데이터뿐만 아니라 BMW에서 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한때는 장애물처럼 느껴졌던 상사와의 대화가 이제는 제가 새롭게 발견한 지식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고향의 익숙한 풍경과 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전통과 혁신,
공동체와 개성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고 배운 교훈을 프로젝트에 접목하고 제 여정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차원의 협업을 촉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저에게 혁신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었고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이 경험의 진정한 본질이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발전이란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 성장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감사할 것입니다. 차 안 빼시면 지금 불법으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경찰서 가고 싶으세요? 역시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었어. 지금 돈 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스페인 여성과 한국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멱살을 잡을 기세인데요. 주변엔 차가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스페인 국토부에서 일하는 여성, 35살 로라입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외교 통상학부를 졸업하고 스페인 국토부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데요. 최근 한국의 고속도로 서비스가 엄청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한국으로 출장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저는 스페인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확장에 따라 한국 고속도로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출장을 떠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로 시스템을 비교하기에 한국은 스페인보다 땅의 넓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미국이나 중국 같은 넓은 나라에 가야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로 떠난다는 생각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딸 안나는 모든 면에서 저와 정반대였어요. 7살이었던 딸은 호기심과 모험심이 넘쳤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방탄소년단이 사는 곳에 가자. 안나는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한국의 번화한 서울이었지만 여행의 목적은 관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스페인 국가 한국의 선진 고속도로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저를 선발한 것이었죠. 한국의 사례를 배워 고국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저를 놀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강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잘 갔다 오라는 인사뿐이었어요. 마드리드에서 서울까지 비행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생소한 항공사였고 기대도 없었어요. 안나가 배가 아팠을 때 승무원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비즈니스 클래스의 넓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이런 사려 깊은 서비스는 처음이었어요.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행이 계속되면서 저는 승무원들의 세심함과 전문성에 매료되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안나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울이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거 알아요? 딸아이가 제잘거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순조로웠어요. 넓고 현대적인 시설이 인상적이었고 효율적인 출입국 수속 절차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몇 분 만에 짐을 찾을 수 있었는데 다른 국제공항에서 겪었던 긴 기다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알린 것은 공항 화장실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인자한 얼굴의 청소부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나가 불편해하는 것을 본 그녀는 사탕을 건네며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가족용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설의 청결함과 세심한 배려가 유럽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여러 고속도로 휴게소 중 첫 번째 휴게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한국에는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일정은 한국의 유명한 고속도로 휴게소 몇 곳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은 있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얼마나 특별할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궁금해했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평원에 있을 때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두색이라기보다는 짙은 초록색의 나무와 산들이 가득했어요. 안나는 바뀌는 풍경만 봐도 저보다 신나 보였어요.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자 스페인에 있을 때와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흠잡을 데 없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로는 구멍이나 다른 흔적도 없었어요. 한국 도로공사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꼼꼼히 하는 건지 놀랐습니다. 저는 많은 여행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잘 닦인 도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과장님이 저를 왜 한국으로 보냈는지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정거장은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내린천 휴게소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휴게소는 제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잠시 들리는 스페인 휴게소와는 달랐어요. 현대식 건물과 음식점, 기념품 판매소,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제가 식물원 온실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라기보다는 동네 공원에 더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발밑에 도로가 보였습니다. 관광지 같았어요. 휴게소에서만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부 시설은 더 놀라웠어요. 핸드폰 배터리 충전, 무료 WiFi, 다양한 상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국과 편의점, 카페까지 있었어요. 정말 가장 빠른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특히 청결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빈 화장실과 사람이 들어가 있는 화장실을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기 쉽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휴게소에 본분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이른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전통 한식부터 서양식 패스트푸드까지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놀라웠습니다. 저는 햄버거를 골랐고 안나는 K-팝 영상에서 들어본 불고기 요리를 신나게 선택했습니다. 안나가 놀이 공간에서 한국 아이들과 놀고 있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 여행객, 나홀로 여행객, 비즈니스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여행 중 잠시나마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공간에서 종종 느껴지는 고립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휴게소 방문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세우고 쉬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환대와 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몰입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 세심한 배려, 환영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가족, 여행객, 나홀로 여행객, 비즈니스맨 등 모두가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휴게소가 단순히 기능적인 휴게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행 중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소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버스에 타는 것이 꺼려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편안함, 효율성,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다른 면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익숙했던 비인격적이고 실용적인 휴게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해안가에 있는 휴게소를 방문했습니다. 바다의 풍경은 아름다웠고 휴게소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큰 창문과 야외 공간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휴게소는 해양생물과 보존에 초점을 맞춘 색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해양 생태계와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교육적인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이러한 휴식 공간에 담긴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휴게소 외에도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빠지려던 순간 급하게 노선 변경을 하던 앞차 때문에 가벼운 추돌 사고가 났었는데요. 저는 정말 머리가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렌트카 회사에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견인차가 와서 제 차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렌트카 회사에서 보내준 건 줄 알고 차를 넘기려고 했는데요.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가 갑자기 견인차를 막아서면서 일단 차를 갓길로 빼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는데요. 운전자는 저 사설 견인차에 차를 보내면 큰 돈을 내야 한다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급하게 차를 갓길에 댔는데요. 운전자는 번호를 누르고 제 상황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부르기만 하면 무료로 다음 휴게소까지 견인을 해준다면서 얼마 뒤 도로공사에서 견인차를 보내주었고 저는 휴게소로 이동을 해서 무사히 렌트카의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점은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점이었어요. 휴게소뿐만 아니라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방문지는 최첨단 교통관제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고속도로 교통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었고 직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사고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관리에 컴퓨터를 통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스페인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용자가 문자만 보내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과연 IT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점심은 또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었는데 더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전통 공연, 미술품 전시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문화를 접목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한국의 유산을 알리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고속도로의 환경적 측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야생동물 서식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간을 방문했습니다. 가이드는 에코 브릿지와 방음벽 등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프라를 계획할 때 환경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 방식에 대한 감탄이 커졌습니다. 안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 기술과 문화의 통합은 모두 스페인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출장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자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과 함께 새로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조용했고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경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가졌던 회의적인 생각에 도전하고 다른 삶의 방식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환대,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혁신에 대한 추진력, 지역사회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은 제가 가져가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휴게소, 고속도로, 도시 인프라 등 모든 것이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인간과 문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행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업무에 접목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내무부에 제출한 종합보고서는 단순히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문화 교류, 혁신, 스페인의 잠재적 적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호평을 받았는데 특히 공공 인프라의 문화적 요소를 접목한 점과 선진 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스페인 문화와 환경의 독특한 측면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유사한 사례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인프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관심을 보였어요.